결혼 생활 3년째에 아이는 없었고요. 와이프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 결혼 후 처가 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지이고 아내는 이곳이 고향입니다. 처갓집이 경제적 여력도 되고 신혼이니 처음에는 분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와이프가 그러더군요. 아이 생기고 아이 낳으면 장모님 옆에 있는 게 편하다고. 아이를 빨리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아이는 없었습니다. 안 생기더군요. 병원에 갔더니 둘 다 문제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환경을 바꾸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연애 때부터 장모님이랑 무척 친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장모님을 위해 주말에 셋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는 영화도 같이 보고 저녁에는 골프도 같이 치고 아들이 없어서인지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살면서 편한 점도 많았어요. 특히 집에서도 항상 어느 정도 차려입어야 하고 아내와 다투거나 화나는 일이 있어도 큰 소리 한번 내본 적도 없었고요. 아내는 두 사람에게 문제가 없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한의원에 자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결혼한 지 2년 쯤부터 집에서 30분 거리에 정말 자상하시고 실력 좋으신 의사 선생님이 있는 병원을 알았다며 그 한의원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내의 휴대폰에 문자가 와서 봤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수정씨. 집에는 잘 들어가셨는지요? 다른데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누가 보냈는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물었더니 메시지를 확인하고 한다는 말이 한의원 의사 선생님이라고. 최근에 많이 친해져서 오늘같이 저녁도 같이 먹었다 하더군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세상에 어느 의사가 자기 환자와 개별적으로 저녁을 먹을 수가 있는지.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아내가 먼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그 의사 40대 아저씨야 하길래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만나지 말라고 하고는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있은 후 몇 개월 후 아내는 한의원사와 눈이 맞아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고 결국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모간에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인 것 같았다. 그녀의 입에서 듣는 나의 이름이 왠지 낯설게만 들려오고 오늘은 많이 늦었네. 어서 와서 밥 먹어. 우리 정태네 오래 기다리셨죠? 장모님. 아이 오늘은 장모님 말고 내 이름 불러주면 안 돼. 나도 정태야 부르게. 그날따라 그녀가 날 대하는 태도가 많이도 이상했다. 알 수 없는 비장한 맞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녀의 복장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복장이다. 아래 위 노란색 원피스인데 치마는 하늘하늘 거리는 꽃잎으로 수놓아진 주름 치마에 얇아 보이는 옷이었다. 오늘따라 무지 예쁘네요. 이름을 불러달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 급하게 화제를 전환해 버렸다. 아무리 격없이 지내는 사라곤 하지만 과거 장모와 사위로 지냈던 사이인데 어찌 섣불리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는가. 정말 이뻐 보여. 평소 정태가 노란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 어제 하나 샀어. 그녀가 테이블에 저녁상을 세팅하고는 마치 연인처럼 옆으로 다가와 나란히 앉는다. 반주는 뭘로 할까? 소주 아님 맥주네. 장모님이 알아서 그럼 소주로 하지 뭐.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는 그녀의 뒷모습을 나는 빤히 쳐다보는데 나이에 비해 미모 하나만큼은 특출하다.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했고 주변 사람들에 비해 꽤 센 편이었다. 지금은 건강 때문에 횟수나 양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소주 2병 정도는 가야 좀 얼큰해고 3병 정도는 먹어야 취한 것을 느낄 정도였다. 자, 우리 사위에 나를 위하여 첫째는 원샷 좋아요. 원샷.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둘이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오랜만에 마신 술 기운 탓에 점점 이성보단 감성이 날 지배하는 기분이 드는 게 장모와 좀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혀꼬부라진 말투와 발그레해진 그녀의 뺨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 어느덧 빈 소주병이 내 병재가 되어 가고 있었다. 장모님 우리 그만 마셔요. 이러다 취하면 어쩌려고요. 아 괜찮아. 오늘따라 기분이 참 좋으네. 취하면
여기서 자고 가지 뭐 안 돼요. 원룸인데 어디서 주무시게 지금도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만 마셔요 정태. 앞에서 좀 취하면 어때 정 그러면.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면 되잖아. 그거야말로 평소에 약간은 새침하고 냉정하기만 했던 그녀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다니. 하지만 그런 모습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기만 했다. 장님 우리 술도 깰 겸 노래방에 갈까요? 장모는 어릴 때 꿈이 가수였습니다. 정도로 웬만한 가수 뺨칠 정도로 트로트 노래를 잘 불렀는데 특히 주현미 노래를 부를 때는 매력적인 음색과 뽕기가 더해져 한 마디로 끝내줬다. 우와 우리 장모님. 노래 솜씨는 진짜 프로네요. 프로. 그럼 이제 노래도 실컷 불렀으니 춤도 한번 출까. 아니 장모님 저는 춤출 줄 몰라요. 정말요. 에이 그렇게 빼지만 말고 한 번만 추자. 나는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하려는 순간 노래방 기계에서 브루스 곡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팔을 부여잡고 놔주지 않는 장모의 힘에 이끌려 부둥켜 안고 스텝을 밟기 시작했다. 마누라가 바람나서 이혼당하고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는 사위가 안쓰럽다며 장모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이것저것 챙겨주었다. 한 번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딸과 이혼했으니 장모와 난 이제 남남이라고 했더니 자기는 여전히 날 아들처럼 여긴다며 남처럼 대하니 섭섭하다고 하셔서 장모님 편한 대로 하시라고 한 게 벌써 1년 전 일이다. 근데 요즘은 나와 나이 차이가 고작 12살 차이 나는 젊은 과부 장모가 자꾸 이성적으로 다가와 고민입니다. 이혼 후 처갓집을 나와 그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는 살아야 직장 근처에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게 되었죠. 한 번은 장모님이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저를 찾아오게 되었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노골적으로 자기도 옆구리가 시인이 김서방 장모도 남자 만나 시집가도 되겠나 그러는데 저는 이혼했는데 왜 저한테 물으시고 상관없으니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시면 만나보라고 괜찮다고 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은 나를 만나러 올 때마다 옷차림이 과감해져 늘 짧은 치마를 입고 찾아왔다. 장모는 젊었을 때부터 다른 여자들보다도 뭐 뿌리는 거 좋아하고 이쁜 옷 있으면 꼭 가지고 싶어하고 예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었어요. 김서방. 이웃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치마 길이가 너무 짧아 보이지는 않나. 우리 장모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대로 밖에 나가면 장모님 좋다고 남자들이 줄줄 따르겠어. 이혼 전 장모님 대할 때만 해도 이런 감정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날 처음 장모님을 뵀는데 아내의 부친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이히 알고 있었고 혼자 힘으로 예쁜 딸을 잘 키우셨을 장모님을 생각해서 선물 꾸러미를 잔뜩 챙겨갔죠. 그런데 솔직히 장모님의 첫인상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도로 너무 젊어 보이시고 아름다워 보이셔서 제가 상상했던 장모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또 오랜 동안 헤어샵을 하고 계셔서 그런가 차림이며 머리 스타일이며 여자친구와 같이 밖에 돌아다니면 언니라고 해도 믿겠다고.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제 자취방으로 찾아오면서 터 장모님을 볼 때마다 점점 장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길이 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편 없이 혼자 지내시는데 믿고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장모님을 내가 잘 지켜드려야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럴수록 장모님에게 느끼는 제 감정은 이상해져만 갑니다. 얼마 전에는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오셔서 제 방 청소를 하시고 욕실에서 씻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가니깐 수건이 하나도 없다면서 저를 부르시더니 가져다 달라더군요. 그때 욕실문 사이로 수건을 건네주는데 얼마나 설레이던지. 그리고 욕실에서 씻고 나와 머리를 수건에 싸매시고 주방에서 저 먹인다고 저녁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찌릿 해온다고 해야 할까요? 이혼 후에도 한 달에 2번도 머리를 장모님이
하시는 미용실에서 자르는데 장모님이 얼굴이 예뻐서 그런지 갈 때마다 미용실에는 아저씨 손님들이 잔뜩 와 있습니다. 장모님이 아저씨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내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장모님 미용실 그만두게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근데 최근에 장모님께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밤 12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고 며칠 전에는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길래 제가 외박은 절대 안 된다고 나도 모르게 마구 화를 내버렸어요. 장모님은 제가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겠다고 하시고요. 이혼 후 집으로 찾아오는 장모님이 싫지가 않고 사람에게 살면서 딱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죠. 인생이 바뀔 만한 큐베가 말입니다. 사실 그런 건 늘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직접 겪어보고 나니 이렇게 사람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는구나 싶더군요. 꼭 복권에 당첨되고 많은 돈이 생기는 것만이 인생의 기회가 아니더라고요. 내 주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것 역시 인생을 바꾸는 기회였어요. 다시 더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털어놔 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아내와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어요. 아내는 제 첫 직장에서 만났어요. 우리 회사 격리 아가씨였는데 어찌나 똘똘하고 얼굴도 예쁜지 남자 직원들이 전부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어 한다인 인기쟁이죠. 그지만 어른 공주 같았던 아내의 마음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제 후배도 한 번 애를 맞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진짜 안 되겠구나. 저런 멋진 애도 퇴짜를 맞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데이트를 해주겠어라고 생각했어요.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한껏 부여서 어딘가에 처박아 뒀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 꼬깃꼬깃한 편지를 들고 오더군요. 우리 밥 한번 먹을래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뺨을 때려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했죠. 아내와 첫 식사 자리에서도 어찌나 실감이 안 나던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그 말들이 쏙 들어가 나오지 않을 만큼 그녀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가 재미있었나 봐요. 그렇게 한 번, 2번 만남이 잦아졌고 믿음의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쁜 아내와 결혼하고 탄에서 일하며 앞으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지게 예상지 못했던 난관이 찾아왔어요. 결혼하고 몇 달 뒤 회사가 갑자기 부도 위기에 처해지는 급기야 최종 부도 결정이 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막막했어요. 아내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저희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몇 날 며칠을 출근한다고 나와 공원에 쭉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만에 결국 큰 마음을 먹고 회사에서 잘렸다고 회사가 망해버렸다고 얘기하려 그날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이거 봐. 여기 사진에 작은 점 보이지 그게 우리 아기래 시가드. 나 진짜 엉엉 울 뻔했잖아 너무 좋아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쿵하며 내려앉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사람처럼 웃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죠. 주저앉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처음에는 아내에게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에서 어렵게 받아낸 퇴직금과 대출받은 돈 조금을 갖고 집과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나름 큰 길가에 있는 가게라 유동 인구도 꽤 됐고 뭘 해도 잘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가게에서 뭘 할까 고민해봤는데 제가 뭐 요리 같은 거에 소질은 없었지만 고기 하나는 잘 구웠고 또 된장찌개 정도는 팔아도 되겠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꽤 맛있게 끓였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처음 몇 달은 허리가 쏠쏠했습니다. 어느 달에는 회사에서 받던 월급보다 더 버는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아내에게 돈 뭉치를 턱 내놓으며 사고 싶은 가방이라도 하나 살라며 어깨에 힘을 주기도 했죠. 그럴 때면 아내는 꼭 그 돈으로 제 옷,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더군요. 보너스는 원래 돈 버느라 수고한 사람이 써야 된다면서 말입니다. 명품 빼좋은 옷 한번 사라고 그래도 된다고 돈을 쥐어줘도 자긴 시장 옷이 튼튼하고 좋다던 사람이었죠. 그런 아내와 앞으로 돈 세면서 행복하게 지낸 일만 남겠구나 했어요. 장사가 이대로 잘 되기만 하면 대출 빚을 갚는 것도 금방이겠죠. 그런데 몇 달 가지 않아 일명 오픈빨이 떨어지고 나니 장사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해본 적이 있어야 뭐가 문제인지 뭘 해야 하는지 알 텐데 그런 걸 모르니 마냥 손님을 기다리기만 했어요. 올 내려도 보고 다시 올려도 보고 어떻게든 마진을 많이 남겨보려고 새벽 시장에 나가서 직접 고기를 끊어 오기도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 종일 고기를 팔아도 매상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죠. 그런 일이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되니 마음이 초조해졌다. 아내에게 마음에도 없는 거친 소리를 내뱉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도저히 정신으로는 나를 볼 자신이 없어서 매일매일 빈 가게에서 혼자만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겨우 집에 들어가기도 했죠. 그런 생활을 한참 하던 어느 날 아내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고 거기 온 건지 무슨 핀잔을 하든 그건 다 내 업이다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푹 숙였는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둘 다 사진 멀쩡한데 뭔들 못하겠어. 힘을 합치면 잘 될 거야. 다시 시작해보자. 진작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내의 말을 듣고 숙전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내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죠. 그때부터 아내와 힘을 합쳐 전단지도 돌려보고 할인 이벤트도 해봤지만 역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둘 다 장사엔 재능이 전무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소주를 찾았고 아내는 자꾸 어디론가 사라지더군요. 자꾸 사라지는 아내가 이상해. 어느 날은 뒤를 밟아봤는데 다른 식당에 가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군요. 만삭의 몸으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아내는 저한테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일한 덕분에 대출 이자는 밀리지 않고 낼 수 있었죠.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우리는 2명의 아들을 낳았고 아이들은 어느덧 20살이 넘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돌봐 주지도 못했는데 알아서 척척 성장한 아이들이었어요. 바르고 곱게 자라서 꼭 자기들처럼 고운 신부감을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들 둘을 결혼시키고 나니 그제서야 우리 두 사람의 신혼이 다시 시작됐어요. 진짜 신혼 때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신혼을 즐길 틈도 없었는데 이제 그때보다는 장사도 안정됐고 가게 아르바이트 학생도 둘 수 있을 정도로 살만해졌으니 이제라도 같이 놀러도 다니고 신혼처럼 지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부부 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하더군요.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하면 피곤하다고 피해버리고 무기력하다고 피해버리고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그런가 아니면 갱년기라 그런가 싶어 여자한테도 좋다는 영양제도 사다 줘 보고 맛있는 음식도 사다 줘 봤는데 아내의 마음은 도무지 열리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10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기 싫어서 화장실로 도망이라도 가는 건가 정말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건 아니더군요. 냄새가 아주 오죽하면 제가 냄새나니까 화장실 문 좀 살짝 열고 다니라고 할 정도였어요. 한번 들어가면 20분 30분 시간 나오는데 나오고 또 10분 있으면 들어가고 또 그렇게 30분 만에 나왔다가 또 10분 만에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니 저도 미칠 노릇이었다. 다이어트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루하루 눈에 띄게 말라 가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처녀 때보다 더 마른 몸매를 도대체
50이 넘은 나이에 왜 그렇게 살을 빼는지, 왜 자꾸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질 않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 뿐이었어요. 아내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구나. 남자가 늙으면 아내한테 무시당한다. 내가 그런 꼴을 당하는구나 싶어 정말 분노가 치밀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며 미안해 하기라도 하더니 언젠가부터는 그 기색도 없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제 날 남편으로 인정도 안 하는구나. 자존심이 상하고 분해. 당장이라도 아내를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애들 엄만데 그렇게 쫓아낼 순 없었어요. 그래서 식당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부탁해 협의 이혼 서류를 구했어요. PC방에서 금방 뽑을 수 있다던데 평생을 장사에만 매달려서 그런지 컴퓨터 같은 기계는 참 못 다뤘어요. 그렇게 얻은 서류에 제 인적상을 적고 마지막으로 도장까지 찍은 뒤 침대 어린이 넣기 위해 서랍문을 열었어요.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이었으니 그곳에 넣어 놓고 잠시 나가 지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비어 있을 줄 알았던 서랍에 낯선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마크가 선명히 새겨진 서류가 말이죠. 이게 뭐지 싶어 반사적으로 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몇 장 안 되는 서류를 읽고 또 읽으며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혹시 내가 노망이 났나? 한글을 못 읽나? 내가 잘못 읽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내용은 같았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대장암으로 확인된 빠른 실내 수술료와 말수 없는 영어들 사이에 그 장만은 똑똑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 맨 위에는 아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분명 이름도 생년월일도 아내가 맞았어요. 그리고 그 서류가 발급된 날짜는 고작 일주일 전. 그제서야 아내 이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들고 대장암 증상을 검색했어요. 무기력감, 피로감,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장가 차는 증상, 배변 습관에 변화까지 아내가 보이던 이상한 행동들은 하나같이 대장암 증상이었습니다. 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나오는 아내를 붙잡고 물었어요. 이게 대체 뭐냐고. 아내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한참 만에야 눈물과 함께 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야. 나이 50이 넘어가니까 건강검진할 때 대장 검사라는 걸 해. 더 그것도 무료로. 그래서 한번 받아봤어. 어차피 공짜니까 별일이 없겠지만 다들 50 넘으면 해 본다길래.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대장암이 의심되니 진료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게 언젠데 3년 전쯤. 아내는 이미 3년 전에 대장암 의심 판정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럼 병원을 왜 이제야? 그게 막상 그런 결과 받으니까 너무 무섭고 병원비도 아까웠어. 그때 당시엔 별다른 증상도 없었고 그래서 괜찮겠지 했어. 그게 의심 판정을 받는다고 꼭 대장암이란 건 아니라길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내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자꾸 이상하더라고. 화장실도 자꾸 가게 되고 애도 너무 아파서 작년에 병원에 가봤는데 이미 대장암으로 발전됐다 그러더라. 왜 진행된 상태라 빨리 수술 받으라는데 수술비가 어디 한두 푼인가. 걔는 또 어쩌고 애들도 걱정할 거고. 이 바보 같은 여자야. 그게 다 뭐야. 그런 생각을 왜 해. 그렇게 아팠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3년 전에 병원에 갔어야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저도 모르게 고함이 버럭 나. 평생 고생만 시켰는데 늙어서까지 돈 걱정만 하게 만든 것 같아서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곧바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이 바람 필인 줄 알았어. 다른 남자 생긴 줄 알고. 저는 흐느끼며 바닥에 흩뿌려진 니온 소리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말없이 앉아 저를 안아 주더군요. 제가
회사에서 잘린 걸 알았던 그날처럼 저는 그런 아내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 동안이 나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어떻게든 아내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가게 문을 닫고 본격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수소문에 대장암 권위자라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 병원을 모조리 찾아냈어요. 국립병원, 기업병원 하다못해 시골에 있는 허름한 개인 병원까지 할 것 없이 아내를 데리고 전부 찾아갔어요.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 다행히 대장암 알기는 아니고 이기 정도라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암덩어리가 항문 근처에 있으면 항문을 포기하고 장를 뚫어 평생 배로 배변 활동을 해야 했을 텐데 아내는 암덩어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항문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수술을 하기에 아내 체력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였어요. 지금 아내분 체력으로는 수술을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체력부터 길러야 합니다. 체력을 길러야 수술도 하고 체력이 강해져야 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인 저는 대장암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다가 매기상에 올렸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안내 손을 잡고 동네 뒷산을 함께 오르기도 했어요.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했지만 산중턱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도 아름답더군요. 반드시 정상에 올라가야만 끝이고 정상에 가야만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왔다면 어쩌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요? 어쩌면 아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두세 달 정도를 지내고 나니 아내의 체력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내던 사람이 저랑 운동하기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저랑 손잡고 장을 보러 다니고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언저 골목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다음 진료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검 수치들도 좋아졌고 체력도 좋아져서 이제 수술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에도 아내는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집을 팔아서라도 아니 제 장기를 팔아서라도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곧바로 아내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1인실에 입원시켜주고 싶었는데 사정이 사정인지 사람이 북적이는 6인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 병원의 비싼 병실비 보며 투덜거렸지만 사실 그건 제 자신을 향한 투덜거림이 이 나이 먹도록 그 돈도 못 모아두고 뭐 했나 맨날 일한다고 밖으로 싸돌아다니면서 정작 마누라 아플 때 인실 한번 쓰게 해주지 못하나 하면서 말이에요. 애들 나왔을 때도 병원에서 인실 쓰는 산모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아내였던 그 작은 소원 하나 들어 주지 못하는 참 못난 남편이었다 불구하고 아내는 내내 밝은 얼굴만 보여줬습니다. 이제 속이 후련해. 당신한테 어리광도 부릴 수 있고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여태 참고 살았어. 그냥 당신은 늘 바빴잖아. 나랑 먹여 살린다고 바빴던 거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어리광을 부려. 그것도 다 늙어서 내 눈에 당신은 여전히 젊고 너무 예쁜데 어리광을 부리 투정을 부리던 상관없으니까 이젠 혼자 참지마. 아무것도 알겠어. 하래 웃는 아내를 보며 느꼈습니다. 여전히 아내는 여자라는 걸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자라는 걸 말이에요. 아들의 는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연락도 못하고 저 혼자 아내를 수술실로 들여보냈습니다. 나올 때까지 여기서 꼼짝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알았지. 아휴 그러지 말고 식사나 하세요. 당신이 잘 먹고 잘 쉬고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나 수술 잘 받고 나올 테니까 잠도 좀 자고 밥도 좀 먹고 있어. 내 부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
시간의 긴 수술 전 수술실 앞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아내가 잘못된다면 그 순간에 밥이나 먹고 있었던 제 자신이 용서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망부석처럼 5시간을 수술실 앞에 버티고 있었더니 담당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이 다 려 있어서 인상을 쓰고 계시는지 웃고 계시는지 알 수 없어 긴장이 되더군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미안하다는 말을 하실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다른 말을 전해주셨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걸렸는데 아주 잘 버텨주셨어요. 의식이 돌아오면 병실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병실에 가서 기다리세요. 선생님. 정말인가요? 그럼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내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전이도 없었고 암 위치도 무난한 편이라 말끔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회진 때 봅시다.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지나가는 의사 선생님을 향해 몇 번이나 90도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순간 세상에 어떤 신보다 더 위대해 보였고 감사하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감사했어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병실로 올라가 있었더니 1시간쯤 뒤에 아내가 침대에 실려 올라오더군요. 몽롱한 정신 와중에도 수술 부위가 아픈지 계속 인상을 찡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무통 주사를 부탁했습니다. 무통 주사 끊이지 않게 놔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이 사람 좀 안 아프게 해 주세요. 내 남편분이 아주 자상하시고씩 미소 지으며 나가자 아내는 제 팔뚝을 툭툭 치더군요. 무슨 무통 조사야. 나 그냥 참으면 돼. 애들도 나왔는데 이까 짓고 못 참겠어. 잠 자고 그냥 있어. 당신은 이제부터 그저 아프지 말고 편하게만 있으면 돼.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공주님처럼 옆에만 있어. 아내는 아프 와중에도 제 말이 웃겼는지 피식 웃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니 있어요. 그렇게 얼굴 마주 보고 얘기한 게 얼마만인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아내의 얼굴은 젊은 아가씨의 얼굴이었는데 어느새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머니가 되었더군요. 우리는 서로 손을 꼭 붙잡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 보따리들을 다 풀어냈어요. 신혼 때 어려웠던 얘기, 애들 키우면서 힘들었던 얘기, 또 어느 생일에 갔던 수목원이 예뻤다는 얘기,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살 거라는 얘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퇴원이 임박했을 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누구한테 빌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였는데 옛날에 친구놈이 하도 사정을 해서 들었던 암보험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반하며 해봤더니 다행히 아내의 수술비와 병원비 모두가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잊고 살았던 보험 덕분에 병원비는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태어난 뒤 다시 식당에 나와 장사를 돕겠다고 했지만 제가 결사 반대했어요. 평생 물 마를 날 없었던 아내의 손에 이제는 물 대신 다른 게 닿았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옷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예쁜 가방도 들었으면 좋겠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 끝에 가게를 아예 정리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생활비만 근근히 벌리던 가게였는데 이참에 다시 취직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버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러지 않길 말하지만 재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딘가 다른 곳이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또 자영업보다는 회사를 다녀야 가끔 휴가 쓰고 놀러 갈 수도 있을 테고요. 제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는지 정말 다행히도 그 후로 아내는 독감 한 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저랑 낚시도 가고 마실도 다니면서 다른 평범한 부부들 넘내로는 신혼처럼 지내고 있어요. 낮에는 직장 일에 밤에는 대리운전 투자까지 뛰며 조금 바쁘게 살곤 있지만 지금이 행복합니다. 내년이면 벌써 수술한 지 5년째 완치 판정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판정이 내려지고 나면 신혼
때 못 갔던 신혼여행을 뒤늦게나마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아이처럼 신나할 아내의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벌써부터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네요. 아들. 며느리들은 갑자기 변한 저희 집 분위기에 조금 낯설어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내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집에 잘 오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하더니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빠가 뭐 해냐, 아빠랑 어디 갔다 왔냐 묻는 거 같더군요. 애들이 가끔 놀리기도 하는지 아내는 애들이랑 통화하다 보면 가끔 얼굴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흐뭇하고 소중한 건 항상 곁에 있는데 그걸 우리는 알아채지 못하곤 합니다. 공기처럼 말이에요. 막상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면서 곁에 있는 게 당연하다는 듯 여기곤 하죠. 위기를 함께 겪으면 그 관계는 더 단단해진다고 하죠. 직접 겪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내 곁에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대장암을 함께 이겨내면서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또 그 위기 덕분에 우리는 서먹서먹한 중년 부부가 아니라 알콩달콩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 모두에게 권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저희 같은 위기를 직면했다면 꼭 이겨내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위기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끝이 있고 언제나 위기와 기회는 함께 오기 마련이에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떤 위기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또 제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진 모르지만 어쩌면 30년, 어쩌면 연일 수도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해하면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맨 단 한 번도 단둘이 외식을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학교까지 찾아와 밥 먹자고 한 것은 나로선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난 바로 학교를 빠져나와 아버지가 미리 예약해 두었다는 근처 한정식 집에 먼저 도착해 물 한잔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쩐 일이에요? 뜬금없이 약 10분 뒤에 도착한 아버지에게 물었다. 녀석아. 아버지가 아들이랑 점심 함께 하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을 하면서도 힐끔힐끔 연신 내 눈치를 살핀다. 아버지,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평소 알던 아버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러자 아무 말이 없으시던 아버지는 담배를 한 대 꺼내 입에 물었다. 그런데 말이다. 담배 연기를 뿜으며 무엇인지 말을 하려다 말고 다시 멈추었다네. 말씀하세요. 그게 하며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아버지. 저한테 못할 이야기가 뭐 있어야 하자. 그래, 너도 이제 20살이니 다 커졌니? 그리고 곧 군대도 가야 하고 언제까지 내가 혼자 살 순 없지 않겠니? 하고 말을 힘들게 꺼내었다. 그래서요? 하고 묻자. 그래서 말인데. 다시 말을 멈추고 내 눈치를 보며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하고 다그치자. 응, 그게 말이다. 결혼식 같은 건 안 하고. 그리고 바깥쪽을 향해 어여 들어와서 서로 인사부터 나눕시다. 그러자 밖에서 있던 여자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내가 정태구 안녕. 나에게 인사를 하기에 나도 따라서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버지 옆에 나란히 앉았다.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그게 아버지랑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이야. 굳이 새 엄마라고 안 불러도 되고 아줌마라고 편하게 부르면 돼. 아버지가 힘들게 말을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새 엄마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여자의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만 된다고 하여도 말하고 부를 수가 있겠지만 얼핏 봐도 20대 후반 아니면 30대 초반으로 보일 정도의 젊은 여자라 내가 엄마라고 부르기에는 조금은 무엇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래요. 편하게 아줌마라고 불러줘요.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와는 달리 그 여자는 기분이 좋은지 들떠 보였다. 근데 너무 어려 보이시는데요. 응, 아버지에 비해 내가 너무 젊어 보이긴 하지. 그
여자는 이런 상황에도 내 앞에서 우스의 소리를 하며 호호 소리까지 내며 웃는다. 안녕하세요. 올해 27살. 남자입니다. 저는 고1 때 어머니가 5년 투병 끝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3년 뒤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물살이 되자 아버지가 여성분 한 명을 데려와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그때 아버지 나이가 48살이었고 그 여성분 나이는 32살이었다. 나와는 고작 12살밖에 나이차가 나질 않는 그 그녀를 아버지는 새엄마가 될 여자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얼굴도 무척 예쁘장하고 키가 168cm 정도에 애교도 많고 성격도 활발해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좋았다. 아버지를 많이 사랑해서인지는 몰라도 새엄마는 나한테 필요 이상으로 잘 대해주셨고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고 매번 좋아하는 음식들로 챙겨주고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잘생긴 아들 하면서 생활비를 아껴 아버지 몰래 용돈도 따로 챙겨주고 저한테는 계모하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잘 대해주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우리 집에서 놀러와서 아줌마를 보고 친구놈들이 너희 엄마 너무 젊어 보이고 이쁘다며 계모임걸. 모르는 놈들은 하나같이 부럽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제 혼만큼은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고요. 엄마가 투병 생활을 오래 하시다 가셔서 그런지 빠가 마음 고생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새엄마랑 새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첫 모습이 너무 어려 보여 많이 당황스럽기도 했었지만 재혼을 반대하진 않았어요. 아버지는 늘 그런 저에게 미안해했고 또 고마워 했죠. 가끔 술 먹고 나이차 많이 나는 새 엄마를 데려와서 남들한테 가끔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네요. 시기 질투하는 몇몇 지인들 중에는 딸 같은 여자리고 산다고 손가락질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하지만 저도 남자이다 보니 아버지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가끔은 나도 아빠처럼 나이 차 많이 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농담도 했더랬죠. 아빠 닮아서 나도 어린 여자가 좋다면서 말이죠. 그런 아버지가 행복한 결혼 생활도 잠시 4년 뒤 제가 군에 가 있던 시기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 재산이 많으셔서 임대료가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나오는 빌딩과 시골 고향에도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이라고 하는 임야를 제외하고도 전단만 합쳐 수만 평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이 모든 재산을 모두 제가 상속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재산 문제로 저와 새엄마 간의 분쟁이 생길 걸 염려하셔서 고민하신 아버지는 만약에라도 자신이 불상사를 당해 세상을 떠났을 경우를 대비해 새엄마와 협의에 유언 공정이란 걸 받아 두었더군요. 새 엄마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버지의 처로 기재되는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새엄마와 저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의 상당 부분이 새엄마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또 거기서 법정 다툼이 일어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경우의 수까지 생각하셔서 재산 상속에 대해서 결혼 전부터 못 박아두고 미리 공증 절차까지 받아 놓으셨던 나요. 대신 다른 재산은 몰라도 새엄마에게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상속해 주시기로 했고 혹시 살면서 둘 사이에 이복 동생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유서를 새로 고치기로 하고 협의가 된 상태였던 겁니다. 또한 가지 이복 동생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엄마가 재가를 하지 않고 아들인 저와 계속해서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한 집에서 살게 된다면 평생 아들로서 도의를 다하며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드리고 보살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새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된 게 횟수로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서 동아리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제 주량이 컨디션에 따라 들쑥날쑥 한지라 그날은 왠지 술을 많이 마실 것 같아 일찌감치 숙취의 음료도 들이키고 주거니 거니 부어라 마셔라 해가면서 기분 좋게 한잔했어. 1차로 삼겹살 집에서 한잔하고 2차는 호프 집에 들러 시원한 맥주로 입가심을 하고 3차를 못 가 조금 아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죠. 띵동띵동. 누구세요? 접니다. 하나뿐인 아들 왔어요. 뭐야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저한테는 이제 새 엄마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건 제
욕심이겠죠. 이제 새엄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과 한 집에서 살 순 없잖아요. 갑자기 술만이 취했나 보네. 오늘따라 우리 아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네. 이거 좀 마시고 정신 차려 봐. 얼음이 듬뿍 들어간 시원한 꿀물을 한 잔 내온다. 하하, 역시 우리 새엄마가 최고야. 나한테 엄마밖에 없는 거 아시죠? 우리 간만에 모자가 같이 입가심으로 가볍게 맥주 한 잔 하실래요? 아니, 그렇게 먹고 왔는데 또 술 생각이나 방금 씻고 나와서 그런지 또 시원한 게 당기네요. 그래, 간만에 한잔하지 뭐. 어이고, 우리 이쁜 아줌마 착하기도 하셔라. 아줌마는 아직 한창 때라 나이트 같은데 놀러 가시면 남자들 관심을 한 몸에 받으실 텐데 나이도 아직 한창인데 제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호호호, 정태 오늘 좀 이상하네. 나랑 같이 살기 싫은 거야? 왜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외로우실 텐데 연애도 좀 하고 그러세요. 이 제 30대 중반에 한창 나이인데 뭐야 또 남자 이야기야. 나한테는 정태가 있잖아. 아줌마는 우스의 소리로 한 말이지만 난 순간 살짝 심쿵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아줌마가 약간 이성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럼 앞으로 제가 아줌마 애인 해드려도 될까요? 호호, 그럼 나야 좋지. 그렇게 서로 맥주잔을 부딪히며 원샷을 때리다 보니 어느새 5병을 먹어 치우고 말았다. 그리고 그냥 자연히 뭔가 허전한 것 같다며 아줌마가 먼저 이 차는 노래방에 가고 싶단다. 둘이서 30분 정도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뛰어놀았더니 점점 술기운도 올라오고 지쳐서 조용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현철 이소라의 그대한 블루. 아줌마 듀엣으로 같이 부르시죠. 1절을 부르고 나서 이 노래는 딱 브루스 타임인데 한 곡 땡기시죠 하며 손을 내밀었더니 싫지 않은 듯 덥석 잡는다. 설레인다. 내 마음이 왜 자꾸 이러는 거지. 요즘 내 마음과 머릿속엔 온통 아줌마 생각뿐인데 그렇다고 아줌마를 향한 마음을 내 스스로 청산을 할 자신도 없다. 가족들도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사을 통해서 제 마음의 짐이라도 덜어보고자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친형같이 가깝게 지내던 친척형이 한 명 있습니다.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지만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성격 때문인지 친척형을 옛날부터 잘 따르고 했었어요. 친척형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명절날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당시 여자친구였던 형수님을 집에 데려온 적이 있어요. 형수님을 처음 본 그날에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수님은 당시에 가족들하고 떨어져 혼자 자취생활을 하고 있던 저와 깊은 사이였던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결혼날 레인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저의 친척형이라고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형수 님도 저를 보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눈동자가 떨리면서 제 시선을 피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모여있던 그날 형수님은 제 쪽으로는 고개 한번 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아는 척이라도 할까 봐 좌불안석 당황하고 있다는 게 제가 눈치를 챌 정도로 티가 났으니까 아무튼 친척 형은 그날 저녁에 이제 여자친구도 집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며 형수님을 데리고 일찍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잠들기 직전에 형수 님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왔어요. 제발 우리 관계를 비밀로 해달라고요. 저도 친척형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고 괜히 가족들 사이에서 시끄럽게 일 만들기 싫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형수님하고 제가 만나게 된 건 제가 자취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 졸업을 준비하던 당시였다. 이에서 고생하는데 집이라도 좀 괜찮은 곳에서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해서 부모님이 조금 지원을 해주셔서 트룸 빌라를 월세로 빌려서 살고 있었는데 졸업반이 되니까 공부한다고 어디 놀러 다니기도 뭐 하더라고요. 일단 졸업부터 하고 나서 신나게 놀 생각이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해버리면 부모님 지원도 끊어질 것 같아서 부모님 몰래 살던 벨라를 떠나 작은 원룸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월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졸업 후에 눌러 다닐 때 쓸 계획이었어요. 그 원룸촌이 학교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철역 근처에 있던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대학생뿐만 아니라 혼자서 자취하는 직장인들도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그쪽으로 이사해서 지내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졸업과제 준비한다고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새벽이 다 되어가는 시간쯤에 귀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방으로 올라오는
계단 구석에서 만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계단이 층에서 층으로 올라갈 때 한번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어서 저는 거기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 여자를 발견했을 때 단발마에 비명을 지를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그런 데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술에 뻗어 있는 여자라는 걸 확인하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뒤에 그냥 지나쳐 갈까도 했는데 당시에 워낙 뒤숭숭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정의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센서등 하나로 계단을 비추는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 불빛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내리에 강하게 기억될 만큼 아름다운 그녀의 외모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녀를 흔들어 깨워보려고 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길래 포기하고 두고 갈까도 했는데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뻐서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안 있어서 그녀가 껴났어요. 정신이 드냐고 물어봤는데 술기운이 아직도 한가득인 건지 눈을 반쯤 개슴 칠해 뜨고 있는 모습이 정신을 차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에게 몇 호에 사느냐고 물어봤는데 알려주지를 않아서 계단에 실례를 하게 만드는 것보다야 낫겠지 싶어서 그녀를 부축해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물 내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화장실 문 너머 안쪽은 쥐죽은 듯이 조용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어서 조심조심 문을 열어서 안쪽을 살펴봤는데 다행히 별일은 아니었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던 그녀는 그냥 화장실에서 다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원룸인데 화장실이 커 봐요. 얼마나 크겠어요. 그 좁아터진 화장실에 낑겨 있는 것처럼 옹색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잠이라도 편하게 재워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그녀를 들쳐업고 나와서 그녀를 제 침대에 눕혔습니다. 덕분에 침대까지 빼앗겨 버려서 저는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해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고 나서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피곤해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는데 그녀가 저를 걷어차더니 너 뭐하는 자식이냐 여긴 어디고 나를 왜 여기에 데리고 온 거냐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 그요 입고 있던 옷도 그대로고 정말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건 누구보다 그녀가 더 알 텐데 저한테 그렇게 나오는 꼴을 보니 제가 괜히 도와줬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난리 법석을 피는 그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 방에서 잠들게 된 이유까지 설명해 해주니 그제서야 그녀가 미안해하면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원룸촌 근처 건물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술에 만취해 건물을 잘못 찾아와 가지고 집에는 결국 못 들어가고 계단에서 뻗어버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에게 그래도 만난 게 저라서 다행이지 않겠냐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주 큰일 날 수도 있었다고 빈정대는 그녀가 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면서 부끄러워하는데 술에 잔뜩 취해서 일어난 사람 치고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그녀를 더는 괴롭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를 집에 돌려보내고 나니 한바탕 난리통을 겪은 걸 생각해보니 그녀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 원룸으로 이사오고 나서 여자가 드나든 건 그녀가 처음이었고 은은하게 남아있는 그녀가 쓰는 향수에 자양이 남아서 그런가 그날 내내 자꾸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기계에 묻어있는 그녀의 머리카락 몇 가닥 때문에 제 방에 여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이 더욱더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그녀가 계단에서 앉아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술에 취한 게 아니고 한 손에는 비타민 음료 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와줬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실례인 것 같았다고 그래서 보답이라도 할 겸해 비타민 음료를 사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제가 언제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냐 물으니 오늘 안 들어왔으면 내일이라도 다시 올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그녀는 예쁜 얼굴만큼 됨됨이도 괜찮고 마음 착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있던 일이나 사과에 문제가 아니고 이미 처음 만난 그때부터 그녀와 저는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뒤로도 그녀가 퇴근 후 저는 학교에서 끝난 후 둘이서 만나 데이트 비슷하게 식사도 같이 하고 영화관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밖에서 만나다가 식사도 언젠가부터 그녀가 직접 차려준 밥을 먹고 영화도 영화관이 아니라 한 명이 겨우 누울 만한 침대에 누워서 노트북을 사용해 영화를 보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는 매일 아침 같은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연인 같은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힘들거나 기쁜 순간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사이가 된 것이죠. 하지만 직장인인 그녀에 비해 저는 아직 졸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녀와의 관계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전부 그녀가 부담을 해야 했고 저도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그녀의 부담은 더해져 갔습니다. 심지어 제가 졸업 후에도 계속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제 전공 과목으로는 취직이 당시에 엄청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졸업한 이후에도 그녀에게 금전적인 부담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사실 타지에서 올라와서 돈 아끼며 모을 생각으로이 좋아진 원룸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도 저와의 관계가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녀와 저는 정말 첫눈에 강하게 끌려 불같이 사랑했지만 그때 당시에 현실의 벽을 이겨낼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자격지심에 찢은 저와 현실의 벽에 부딪힌 그녀는 서로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합의하에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녀에게 좋은 관계로 만나는 사람이 생길 것 같다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만하는 게 어떠냐고 하는 말에 저는 질투심 때문인지 그녀에게 아무한테나 그렇게 다주는 여자였냐 심한 말을 하면서 마지막은 좋지 못하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원룸촌에 살아서 그런지 마주치기 싫어도 마주치는 날이 생기더라고요.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그녀가 어떤 남자와 나란히 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녀를 놓아주기로 생각했고 이 원룸촌에서 지내는 것보다 본가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원룸 생활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와 같이 걷고 있던 그 남자가 제 친척 형이었다. 사실은 당연히 알 턱이 없었죠. 그녀와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제가 친형처럼 따르는 친척형의 아내가 되는 저에게는 형수님이 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긴 머리 집중할 때 개슴칠에 뜨는 눈 여전히 그녀는 그녀였습니다. 친척형과의 결혼식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녀를 눈앞에 마주했을 때 그때부터 저는 가족 모임에 일절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형수님이 된 그녀를 마주칠 용기가 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저도 결국 원하던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고 다시 원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처음 만난 그때처럼 형수님을 제가 사는 원룸 계단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처럼 술에 취한 채 형수님은 제가 혼자 살던 그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형수님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궁금했지만 저는 아직도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으신 분이 여기까진 웬일이냐며 빈정대고 그녀를 무시했죠. 형수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눈물을 그렁이면서 자기한테 이러지 말라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형수님은 저와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저를 잊은 적이 없다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 친척형에게 끌린 것도 어딘가 묘하게 저와 닮아있는 모습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말하며 결혼 전부터 결혼 후에도 저를 잊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친척형이 제 대신이 될 거라 믿었지만 제 친척 형은 친척형일 뿐 제가 아닌 걸 알았다고요. 저는 형수님에게 나도 형수님도 그대로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 우리 서로 알고 있는데 이러지 말자고 한마디 했어요. 친척형이 알면 안 되지 않냐고 물으니 친척형이 현재 출장 중이라는 소식을 말해왔고 형수 님도 저를 용기 내서 찾아온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형수님을 꽉 안아버렸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는 형수님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그녀였고 출장이 잦기 때문에 형수님은 형님이 출장 갈 때마다 길어도 2달에 한 번씩은 저희 집에서 그때 못다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